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직접 세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뭐 전문적인 세무 지식인이나 뭐 세무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온라인 판매를 지속했던 판매자로서 좀 더 쉽게,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런 세무 상식에 대해서 오늘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거나 너무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좀 포인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이제 개인셀러라고 해서 사업자를 등록을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실 때, 보통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이제 전자상거래업을 시작을 해서 간이가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간이가세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그동안 판매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를 보시면 일반 가세자의 간이가세자의 가장 기준은 바로 매출이에요. 연간 매출로 기준을 했을 때 8천만 원 미만이냐 아니면 8천만 원 이상이냐의 기준을 잡고 이제 간이가세자냐 일반 가세자냐의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8천만 원이면 월로 따졌을 때 약 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에요. 약 700만 원이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크다고 하면은 또 큰 금액이거든요. 700만 원씩 하다 보면 8,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 매출이 내가 만약에 8천원이 넘었다, 만약 2021년에, 그럼 바로 뭐 일반 가세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요, 보통 통보가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천만 원이 넘으셨던 분들은 아마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 가세자가 된다고 아마 통보가 오실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홈택스나 이런 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언제 변경이 되는지 이런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간이가세자만 되는 업종이 따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뒤에서도 얘기 드릴 거지만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특수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 가세자를 하셔야 되긴 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이 온라인 셀러들은 무조건 간이가세자로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자체도 일반 가세자는 10%를 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0,000원짜리다 그러면 1,000원은 무조건 부가세로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1.5에서 4% 정도.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부가세 납부 면제예요. 일반 가세자는 납부 면세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셔야 돼요. 내가 매출이 얼마가 됐다라는 신고의 의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납부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내가 세금이 뭐 100만 원이 나왔고 200만 원이 나와도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판매할 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20년인가 21년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8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상향된 거죠, 매출이.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간이가세자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이제 신규 셀러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가세 걱정이 간이가세자일 때는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파는 제품마다 이제 크게 부가세 걱정을 안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일반 가세자나 뭐 이럴 때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진짜 셀러들도 더 많이 늘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부가세 신고의 일반 가세자는 7월과 1월 신고를 해요. 그래서 뭐 1월부터 6월 그 매출에 대해서 7월에 신고하고, 7월과 12월의 매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월에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딱 한 번만 신고를 하시면 돼요. 1월에. 그래서 전해 1월부터 12월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그 다음에인 1월에 신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간이가세자의 이제 장점은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올려놨는데,
공급가에 10,000원, 뭐 부가세 1,000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공급 대가가 11,000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공급 대가가 뭐고 공급가 이런 거는 개념은 여러분들 그냥 아실 필요 없고요. 자, 그냥 단순하게 일반 가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1,000원인 거예요. 근데 간이 가세자가 동일한 제품에 11,000원짜리면 부가가치세율이 15%예요. 그래서 1.5%를 곱하면 165원을 내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11,000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액이 점점 커지면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거기다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가뜩이나 165원, 그러니까 그냥 저희 예시 든 165원도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그것도 낼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저도 4,800만 원이 예전에 4,800만 원일 때는 뭐 그랬어요. 언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냐, 개인셀러는 언제까지 판매를 해야 되냐라고 문의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매출이 조금 있으면 이제 사업자 개시하고 판매하세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내가 판매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8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되게 큰 거잖아요. 우리가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온라인 셀러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고 통신 판매업도 당연히 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바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도 있긴 해요. 바로 종합소득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입 자료를 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판매를 좀 오래 하면서 많은 판매자 그리고 동료분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중에 이제 판매를 엄청 잘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이제 막 이제 성장했던 부분이고 앞서 나갔던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열의 반 이상은 갑자기 사업이 잘 되셨는데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종합소득세 때 소득세 폭탄을 맞으신 거예요. 종합소득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 작년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대해서 1년간의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간이가세자, 일반 과세자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일으켰던 매출과 경비를 뺀 걸 소득이라고 합산을 하거든요.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매입 자료가 아예 없으면 이게 금액이 너무 커버릴 수가 있어요. 간이가세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은 내가 간이가세자일지라도 사실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렇다고 뭐 매입 자료를 무조건 받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료를 조금 받아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매달 적어도 내 매출과 매입 자료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부가가치세 걱정이 없다고 해서 종합소득세의 의무가 없는 건 아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소득, 매출과 경비를 뺀 그 금액을 우리가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건데 잘 되던 쇼핑몰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준비를 안 하고 없어지는 업체를 무수히 봤다. 이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계속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매입 자료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하는데 뭘 제조하시거나 이럴 때는 처음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입을 해오는데 내가 몇 천만 원, 금액 단위가 되게 커. 그러면 사실 간이가세자보다 일반 가세자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간이가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가세라는 게 내가 일으킨 매출 빼기 매입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죠. 플러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매입이 너무 많으면 나라에서 환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또 환급 자체를 안 해줘요. 근데 우리 같이 온라인 셀러들 뭐 이제 뭐 작게 하시는 1인 셀러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런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아주 크진 않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제 사업자 내신 분들은 홈택스 들어가셔서 사업자용 뭐 이제 카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개인 카드 있잖아요. 그런 개인 카드들도 홈택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카드를 다 등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자동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그 카드가 여러분들 사용할 때마다 다 매입 처리할 수 있거든요. 뭐 공제, 불공제 이런 게 있어요. 공제가 되는 매입이 있고 공제가 안 되는 게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매입 자료 뭐 카드 사용 내역을 뭐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세무서나 아니면 내가 직접 체크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 딱 내신 분들은 바로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모든 신용카드를 미리 다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럼 그것도 다 매입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또 법이 개정되면서 4,800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없는데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는 또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면 큰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내가 당신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사입을 하고 싶은데 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있냐, 여러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이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근데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내 매출이 이 정도면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업체들 간의 거래를 못 할 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근데 내가 4,800만 원 이상과 8,000만 원 미만이시라고 하면 계산서 발급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이가세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업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표 보시면 뭐 일단은 제조업, 뭐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뭐 이런 게 있고, 뭐 변호사, 전문 직종, 뭐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전문 직종 자체도 간이가세자 배제 업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업종이 어떤 게 있고, 이거는 무조건 일반 가세자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개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 분들은 온라인 셀러잖아요. 온라인 셀러분들은 그냥 간이가세자로 시작한다라고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세무 대리인은 언제부터 이용을 해야 되지?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매출이 적다 보니까 매입 자료도 내가 이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뭐 한 달 매출, 한 달 매입 자료, 이 정도는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 스스로 처음엔 초창기는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뭐 신고하는 것만 뭐 대행을 할 수 있거든요. 세무 대행을. 뭐 부가세 신고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신고 대행만 이렇게 맡길 수는 있어요. 그 금액은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서 정리는 내가 잘했다가 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을 초창기는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준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뭐 달에 한 500, 뭐 400도 상관없고 300도 상관없는데 그게 좀 꾸준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장을 주면서, 월 기장을 주면서 맡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월 기장료는 보통 5에서 10만 원, 좀 저렴한 데는 5만 원짜리도 있고요. 일반적인 거는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만 원, 1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신다고 하면 기장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에 전념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제 옛날 자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는 마켓별로 월마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총 매출은 얼마고 이렇게 달달이, 이게 2014년도 자료네요. 이렇게 일반 사업자가 됐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었네요. 매입 자료도 이렇게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수기 계산서, 신용카드도 대략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처음에는 저도 신고만 세무 대리인을 썼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제가 혼자 정리하는 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월 기장료를 주면서 좀 썼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한 지 얼마나 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일정한 매출이 월마다 나왔을 때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세무대인을 좀 쓰시는 거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해외 수입 배울 때 여러분들 자주 보는 영상 중에 1688에서 구매해오는 거랑 뭐 알리바바 중국 구매해오는 데 어떻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리면 세금 처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특별하게 사실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 통관할 때는 통관 자체에서 내 제품값은 다 매입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뭐 물건을 사오는데 썼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관세 부가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1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뭐 10% 나올 거고요. 관세는 보통 8에서 12%니까 그것도 나올 거고요. 그럼 자동으로 내 사업자로 그 금액이 청구가 돼요. 그럼 나는 이제 그 금액을 입금을 해야지 물건이 통관이 돼서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1688이나 아니면 알리바바 통해서 우리가 뭐 구매 대행 업체를 쓰거나 아니면 물류 대행 업체를 사용할 때
뭐 대행 수수료도 나오잖아요. 대행 수수료. 그것도 이제 세금 처리가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대행 업체에서 여러분들의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결제한 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뭐 구매 대행 업체한테 아니면 물류 대행 업체한테 제품값에 대해서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야 되냐, 그러실 필요 없고요. 보통 기본적인 거는 통관할 때 여러분들이 관세 부가세를 내시기 때문에 그 부가세 자체가 제품값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결제하신 거와 별도로 이 통관할 때는 모든 매입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목록 통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나 수량이 너무 적어서 소량으로 갖고 들어올 때 이제 막 뭉땡이로 이제 구매대행 업체가 자기네 사업자를 가지고 통관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제품값을 포함해서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매입 계산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구매 대행업 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 배대지나 이런 경우는 그런 용어 자체는 해외 구매 대행업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구매 대행업 하시는 분들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 세무 관련해서 구매 대행업도 좀 내용을 냈고요. 해외 수입하는 거와 해외 구매 대행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이제 부가세 신고하시거나 이럴 때는 증빙 서류 정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업은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액에서 구입비를 빼고 배송비를 빼요. 그래서 부대 비용 차감을 했을 때 나오는 마진액에 대해서 이제 매출 신고를 하는 건데,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제품값이 100만 원이에요. 이건 제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100만 원의 제품이에요. 근데 고객이 제품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해외에서 구매해 올 때는 구입비 플러스 배송비라니까 80만 원이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8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했고 남은 금액이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그 금액만 사실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국세청에서는 100만 원을 매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매출이 크든 적든 간에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적정성 확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부지기수로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때마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자료를 정리하셔야 되냐면 제품을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 결제 금액은 얼마고 건별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적벽 증빙을 하세요. 왜 너는 매출을 누락시켰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조사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증빙 서류를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세무사도 아니고 전문 세무 지식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100%다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판매를 했던 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기본적인 거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니까요. 이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창업하신 분들 중에 청년 나이이신 분들은 또 세금도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세금 감면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셀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양한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